생명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군집에서 천위까지 봤었는데, 천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이제 오늘 내용 하겠습니다. 천위라는 건 정의 자체가 어떤 하나의 한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의 식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보는 게 천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위를 1차 천위하고 1차 천위와 2차 천위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1차 천위를 건생천위 그리고 습생천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습생이면 우리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습지 그 전에 호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였고, 이 건생천이와 습생천이와 2차 천이의 차이점은 그렇죠. 개척자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개척자. 우리 건생천이가 이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건생천이부터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용암대지 또는 그렇게 바위만으로 돼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원시지구의 때 화산 폭발로 땅이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용암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암대지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지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류가 땅을 좀 갈궈준다 했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초본류가 오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초본류가 오고, 그 다음이 나무 형태 목본류가 나오는데, 그 목본류를 높이에 따라서 크게 자랄 수 있는 높이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관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교목인데, 또 이제 관목 다음에 아교목과 교목이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렇게 양수림과 음수림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관목림만 있었을 때는 위에 높이 있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빛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양수림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음수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음수림과 양수림이 같이 살고 있는 요 시점, 나무는 아무래도 사는 수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로 섞여 있는 호남림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습생천이 같은 경우에는 이끼류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이 2차 천이에서는 이 초본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2차 천이의 개척자. 그래서 2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양수림이든 호남림이든 음수림이든 관목이든 요 중간 요 과정에서 이렇게 화재, 홍수, 벌목, 산사태와 같이 이 식물들이 다 제거되는 상황에서 초본류도 상관없습니다. 다 제거되는 상황에서 이제 식물은 없고, 근데 땅은 있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초본류부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천위로 인한 환경의 변화라고 해서 양수림이 발달할수록 지표면에 도달한 빛의 양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그래프도 같이 봤었어요. 그 층상 구조에서 이러한 그래프도 같이 봤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요 천위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천위에서 천위가 진행될수록 토양 속 영양염료의 양은 증가하지만 극상을 이룬 뒤에는 토양 속 영양염료의 양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무기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료로 사용하는 NPK, 질소, 인,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염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천위가 천위가 진행될수록이라는 얘기는 천위 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위 초기에는 식물의 그 생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단적인 그 양 자체,
높이 자체, 크기, 식물의 크기, 뭐 양, 뭐 하여튼 그게 훨씬 작죠. 그 풀떼기보다 나무가 훨씬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양 염류의 양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다. 토양 속에는 많고 식물체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극상의 단계에 가게 된다면 높은 나무까지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 쪽으로 다 영양분이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영양 염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천이가 진행될수록 토양의 수분 함량은 증가한다. 왜? 그죠?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뿌리는 깊게 받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약간 머금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럼 이건 해보면 되지. 그냥 풀떼기만 심어도 되죠. 물 뿌려보면 물이 어떻게 잘 통과하는지 통과되는 속도와 양을 보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개체군에서 했을 때 개체군 내 상호작용, 종내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개체군 내 상호작용 말고 이제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던 거 텃세, 순위제, 가족생활, 리더제, 혈연생활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같은 종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거였고 좀 순서를 나누고 이런 거였고 이거는 서로 다른 종 간에서만 해야 됩니다. 같은 종에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종간 경쟁이에요. 종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한다.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먹이나 서식지 등의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먹이나 서식지 등이 비슷한 요게 밑에 나와 있는 생태적 지위가 지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경쟁은 더 심하게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 어렵지 않고요. 경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한쪽이 완벽하게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경쟁 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쟁에서 한쪽이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요걸 이제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났다. 경쟁 베타 원리를 보여준다. 경쟁 베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종간 경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100% 경쟁 베타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한쪽이 완전히 다 절멸, 개체 수가 0이 될 정도로 완전히 도태되어야 돼요. 근데 도태되지 않고 계속 경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태적 지위가 많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경쟁으로 일부분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먹고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유지는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 베타 원리가 무조건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 베타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왼쪽에 있는 건 A종하고 B종을 따로따로 키웠을 때예요. 따로따로 키웠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개체 수네요. 그러면 개체군 생장 그래프고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부분 요게 이제 환경 수용력이 되겠습니다. 환경 수용력이 되겠다. 그러니까 A종은 여기 이만큼 혼자, B종은 이만큼 혼자 이거야. 경쟁을 시키면 B종이 지금 여기서는 거의 절멸됐어요. 도태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잘 듣지 않고 나중에 경쟁 맞는데요? 문제에서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경쟁이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업을 잘 안 들었다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경쟁 베타입니다. 이건 이 그래프는. 그래서 잘 보면 특이점은 A종도 마이너스고 B종은 당연히 졌으니까 더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고 해서 한쪽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환경 수용력, 최대 개체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떠한 하나의 종이 전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얘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서예요. 분서. 분서는 괄호에 써 있는 것처럼 생태적 지위의 분화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것도 생태적 지위가 일정 부분 겹칩니다. 생태적 지위가 일정 부분 이렇게 겹치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먹이하고 서식지 등이 비슷한 개체군. 결국 지위가 겹치는데 서식지, 먹이, 활동 시기, 산란 시기 이런 것들 이런 생태적 지위를 경쟁하지 않도록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 파란색은 이 부분 그리고 검정색은 여기에서 살거나 또는 먹이를 먹거나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서로 좀 나누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생태적 지위를 전체 다 전 범위에서 누리지 않고 일정 부분 나눕니다. 이건 이제 경쟁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경쟁을 하는 것보다 이런 지위를 조금 덜 갖는 것이 우리 개체수 유지에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경쟁처럼 더 둘 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완전히 한 종이 도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서하고 경쟁 베타가 아닌 경쟁하고 그래프를 봤을 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쟁 일반 경쟁으로 안 쓰는 말은 없는데 경쟁 베타가 일어나지 않는 경쟁인 경우와 분서를 같은 문제에서 내지 않겠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생입니다. 공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우리 잘 알고 있을 거고 공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편리공생과 상리공생.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공생이 이제 상리공생이겠죠. 공생을 한다는 건 서로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리공생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흰동가리와 말미잘, 콩가식물과 뿌려박테리아, 도미와 청소놀리기, 개미와 진딧물 이렇게 한쪽이 뭘 주면 한쪽이 뭘 해주고 이러한 경우가 이제 상리공생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콩가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도 콩가식물은 뿌리옥박테리아에게 광합성 양분인 당, 설탕이나 뭐 녹말 이런 걸 제공해주고요. 뿌리옥박테리아는 우리 밑에서 하겠지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를 무기물 형태로 해서 이제 주게 됩니다. N2 형태의 질소를 식물이 그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NO3-나 NH4 플러스의 암모늄 이온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뿌리옥박테리아가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고 개미와 진딧물도 똑같아요. 개미하고 진딧물도 이 진딧물이 이제 식물에 그거 포도당 같은 거 해가지고 먹습니다. 상리공생은 서로 줄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편리공생은 한쪽은 줄 게 없어도 돼요. 한쪽 개체군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다. 이익도 손해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황로와 들소, 빨판 상어와 거부, 수미고기와 해삼, 따개비와 혹등고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뭐 악어와 악어새 요게 이제 가장 잘 떠오를 수 있는 건데 악어와 악어새는 사실 요 상리공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편리공생이 더 가깝긴 한데 이득 구조는 근데도 한쪽이 이득을 본다고 보면 상리공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에서는 이 예시를 외워가지고 묻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는 사실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은 예시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편리공생은 한쪽이 이득을
얻지만 다른 한쪽은 이득을 아예 안 얻지 못한다. 손해도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생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생물에 붙어가지고 해를 주는 관계다. 우리 뭐 기생수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여기서 기생은 꼭 한쪽은 플러스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봅니다. 그리고 공생은 아까 보면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0이어야 돼. 상리공생 둘 다 플러스고. 분선은 둘 다 마이너스예요. 종강경쟁도 둘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요렇게. 포식과 피식. 포식과 피식도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먹히는 관계였다. 그러면 포식자는 이득을 얻고 피식자는 손해를 받겠다. 이렇게 좀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뭐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낼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생과 포식과 피식은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리고 포식과 피식은 주기적 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종 1과 종 2가 있을 때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플러스일 때 상리공생,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0일 때 편리공생,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일 때 포식과 피식. 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 포식과 피식 말고 기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이 있죠. 두 개 다 쓰기 그래서 그래. 종 1하고 2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기에 기생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포식과 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이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선은 쓰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시,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 정도는 알아도 좋습니다. 내신 문제 풀 때만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가 있다. 따로 배양할 때는 이렇게 둘 다 잘 자라는데 같이 배양하니까 한 종이 이제 결국 사라졌대요. 결국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지. 여기서는 아직 안 사라졌는데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다. 그래서 종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이 생태적 지위였어요.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서식지 지위가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종 1,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종 2라면 이 부분이 이제 겹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겹칠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서 같은 경우에 한 대표적인 예시가 요 솔새가 한 나무에서 여러 종이 서식하는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위치에 서식해서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를 달리 한다고 합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시험이 한 2주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2주 정도잖아 사실. 2주 정도 남았는데 탐구활동 하나를 좀 2시간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거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마지막 단원입니다.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서는 사실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파트를 에서 문제를 내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구에서 보는 거야. 지구를 우리는 물질에 대해 이걸 지구에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닫힌 개라고 봐요. 물질은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간혹 있지. 운석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지. 나가는 것도 인공위성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또 규칙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세월이 있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외부에서 유입은 거의 근접하게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물질은 닫힌 개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열린 개예요. 왜? 우리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죠. 꼭 태양 에너지가 꼭 들어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갑니다. 요 지구 복사 에너지 또 오랜만이죠. 통합과학 내용인데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 다시 반사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흐를 수밖에 없고 물질은 순환합니다. 이 순환이라는 게 계속 이 지구 안에서 형태만 바뀔 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야만 된다. 왜? 계속 흐르니까. 흐른다는 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그림처럼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생물계야, 생물계. 이 생물계로 들어오는 이 에너지가 이 태양 에너지의 빛 에너지의 아주 일부분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일부분을 가지고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생산자의 광합성이다.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생산자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에너지 전달이 된다. 광합성을 통해 전환되는 화학 에너지 일부는 당연히 이제 먹이 사슬을 따라 소비자에게로 이동하다가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 보면 여기 생산자 열 에너지라는 거 있죠. 여기 생산자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요. 초식 동물도 호흡을 하고 육식 동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분해자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모든 생물이 다 합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열 에너지 형태로 소비가 되게 됩니다. 유기물에 포함된 에너지는 이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생활 에너지로 쓰인 후에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의 양이 들어왔지만 전달되는 건 9도 아니지. 58하고 26을 빼면 7, 8, 16. 16만큼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도 크고, 그리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각 영양 단계마다 우리 뭐 작년에 요 내용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과서에 있습니다. 각 영양 단계마다 그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자신의 생물량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16만 갖고 있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또 16을 전달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7, 12, 1.8? 1.8?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되죠. 1.8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여기 호흡 1.5, 0.3. 그래서 요 물질, 이 생물권에 있는 거, 요 써있는 숫자 있죠? 요걸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빈칸 뚫어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영양 단계,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에너지 전달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요게, 에너지 효율 구하는 건데, 이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전 단계에서 지금 단계로 얼만큼 왔는지. 이게 효율이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밑에서 보겠지만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구해보세요. 잠깐 멈췄다가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얘가 생산자지 지금 녹색 식물. 그러면 얘가 지금 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인 거야. 그럼 전 단계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이건가? 점을 찍어 놓아야 편한데요. (10만 분의 1000)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효율이니까 퍼센트예요. 그래서 1%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1차 소비자도 똑같아. 100이 현 단계다, 현 단계. 그러면 1000분의 100이 되고, 그러면 10%가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2차 소비자는 100분의 20이니까 20%가 되겠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높아진다. 에너지 양은 감소합니다. 왜 감소해요? 이유도 알아야 돼. 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을 감소할까? 하위 영양 단계의 에너지가 모든 전체 양이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각 영양 단계마다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하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를 상위 영양 단계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자기 갖고 있는 하위 영양 단계 갖고 있는 전체의 양을 상위 영양 단계에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점점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의 생산과 소비. 우리가 지금 봤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요 단계, 그리고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요 단계,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에너지 전달될 때 어느 정도 어떻게 전달이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물질의 생산과 소비다. 그래서 먼저 생산자를 먼저 볼게요. 생산자는 말 그대로 우리 늘 계속 얘기하지만 유기물을 만드는 애야, 광합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산을 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 생산량은 결국 총 생산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생성한 유기물의 총량, 총 전체 양, 토탈이에요, 토탈. 그래서 토탈 유기물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호흡으로도 쓰고, 또는 호흡이 아니면 다른 데 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에 소비된 유기물의 양이다. 이게 이제 결국 열에너지 형태로 발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순생산량이 중요합니다. 이제 순생산량은 당연히 전체 양이야. 이게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내가 쓰는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양이다. 그래서 이 순생산량은 생태계에서 소비자나 분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의 양이다.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이제 순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순생산량이 모두 다 이 소비자나 또는 분해자나 한쪽으로 다 전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피식량이 있어요.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 의해서 먹히는 양이다. 풀 뜯어먹히잖아. 이 풀 뜯어먹히는 양이 이제 피식량이다. 그리고 이제 고사량과 낙엽량. 잎이나 줄기가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소실되는 유기물의 양이다. 생장량이다. 순생산량에서 피식량과 고사량을 제외하고 식물체에 나와 있는 유기물의 양이다. 만약에 어떠한 식물이 결국 죽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생장량이 이제 0이 되고 고사량과 낙엽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좀 하나씩 보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총생산량, 순생산량, 일단 이름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좀 헷갈릴 수 있고, 이 총생산량, 순, 이 순이라는 게 결국 생산을 했는데 남는 돈이잖아. 남는 돈. 남는 유기물의 양. 요 남는 유기물의 양을 이제 순생산량이라고 표현한 거고, 요 순생산량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요. 에너지는 이제 호흡량을 다 썼고, 그래서 피식량과 그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피식량이라고 해서 풀 뜯어 먹는다고 했잖아. 이 뭐 고라니가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러면 요 풀 뜯어 먹은 요 피식량이 결국 1차 소비자의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 양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에 식물이에요. 이게 생산자의 피식량. 생산자의 피식량이 결국 초식동물의 전체 에너지 양이 됩니다. 요게 아까 이제 처음 봤던 그 그림에서 요게 이제 100이 되는 거. 요게 100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요게 18만큼 왔었나? 요게 18이 되고 이렇게. 섭식량이다. 소비자인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섭취하는데, 이 섭식량은 소비자인 동물이 섭취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자하고 대응을 해서 본다면 총 생산량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섭식량이 결국 섭식량은 결국 식물 생산자의 피식량이 됩니다. 같은 양을 갖습니다. 이렇게 동물 섭식량에서 소화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이 배출량을 제외한 것이다. 요게 이제 총 생산량이다. 총 생산량이라고 보면 이거 오타인데, 오타를 요번에도 못 고쳤네 맨날. 요건 이제 동화량, 배출량, 동화량이에요. 동화량이다. 배출량을 제외했다. 동화량 중 일부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호흡의 재료로 사용되고 일부는 생장에 사용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호흡량은 에너지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 그 유기물의 양이고, 피식량과 자연사량이 있습니다. 이 피식량이 결국 얘네 이제 초식동물이니까 요게 이제 또 육식동물의 전체 에너지 양이 됩니다. 이렇게 육식동물의 전체 에너지 양이 되니까 점점 이제 상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장량이다. 소비자의 생장에 사용된 유기물의 양이다. 호흡량이다. 섭식량 중에서 소화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유기물의 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동화량과 섭식량 이렇게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헷갈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좀 명확해질 수 있어요. 요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천이와 생산자의 이제 생산과 소비.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요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나오는 건 나온다고 이제 얘기해 주니까 그래프를 해석한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 중 하나라면 이 총 생산량의 크기가 항상 순 생산량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총 생산량이고 니은이 순 생산량이 되겠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천이 초기에는 식물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초록색이 있는 부분, 식물에서 초록색이 있는 부분은 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엽록소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무가 되면은 나무의 숲이 그 리그닌으로 되어 있는 이 갈색 부분, 이 목질화된 부분의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진다. 근데 몸집은 커졌어. 몸집은 커지니까 그만큼 소비량은 많아. 호흡량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많겠지. 몸집이 크니까.
그래서 요게 그 내용입니다. 천이 초기에는 초본류가 많기 때문에 이 순 생산량이 크게 되고, 천이 후기에는 식물이 광합성 할 수 없는 부분, 늙은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량이 계속 증가하고 광합성량은 거의 일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 생산량이 작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 다음 건데 마지막 느낌이에요. 거의 물질 순환입니다. 물질 순환은 이제 탄소 순환하고 질소 순환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교나 환경 쪽에 가게 되면 이제 인순환, 황순환까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은 계속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지만 물질의 형태만 바뀔 뿐.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 질소, 뭐 황, 인 이런 원소들을 환경으로부터 생물 군집내로 유입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뭐 토양권이나 뭐 대기나 물 수권이나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물질 순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유명하고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탄소 순환입니다. 대기나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 작용으로 유기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 생산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합성되죠. 그럼 이 포도당이고 가지고 이제 소비자가 또 포도당 먹고요. 또 이제 결국 해서 이제 사체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분해자가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이제 무기물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분해자가 호흡을 하고 생산자도 호흡을 하고 소비자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생물권에 대한 거고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탄산수소 이온 HCO3- 이렇게 중탄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형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하고 세 개네. 포도당하고 HCO3- 이렇게밖에 없고, 생물권이라고 들어오게 되면 광합성에서 들어오고, 광합성에서 들어온 양이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호흡 3개를 더한 값이 100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겠다. 연소까지 다 포함시켜야겠다. 연소, 호흡 더해서 1000이 돼야겠다. 화살표가 똑같아요. 이 들어오는 화살표하고 나가는 화살표 다 더한 거하고 같은 양이어야 되겠죠. 물질은 어디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소순환입니다. 질소순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상리공생에서 얘기했었어요. 대기 중의 질소 N2는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늄 이온이나 NH4+ 이온인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 NO3- 이온으로 전환되어서 이용된 후에 다시 질소기체로 환원돼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질소 하니까 뭐 질소 과자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생물권에서 질소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핵산의 구성 원소가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거였어요. 질소가 꼭 있어야 돼요. 핵산이. 핵산이 뭐였냐면 DNA, RNA가 핵산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질소가 없다라면 그러면 더 이상 유전물질을 만들 수 없어. 유전물질 만들 수 없으면 세포 분열 배웠죠? 세포가 분열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분열할 수 없으면 그냥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필수적인 거. 그래서 질소를 생물권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건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 생물권에서도 생산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질소를 생산자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소비자가 생산자를 꿀꺽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이 생산자가 결국 이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암모늄 이온이고요. 두 번째가 질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우리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 대기 중의 질소인 N2를 가지고 이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해요. 얘가 이제 질소 고정입니다. 질소 고정 세균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N2를 NH4 플러스 이온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에다가 탄소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수소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광합성에 그 세부적인 과정을 이제 내년에 생명과학 2를 배우는 사람들이 배울 텐데, 요걸 이제 탄소 고정이라 그래요. 탄소 고정. 똑같아요. 질소 고정하고 탄소 고정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이 원소를 꽂아버리는 겁니다. 대기 중의 질소가 이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되게 되면 이 암모늄 이온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암모늄 이온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질산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암모늄 이온을 가지고 아질산균이 질산화하는 거야. 요게 이제 같은 말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질화산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어려우면 이게 더 어렵다. 아질산균이 암모늄을 아질산을 만들어주고 아질산 이온 NO2-를 질산균이 질산 이온을 만들어줍니다. 요거를 외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 이온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1번에 보면 대기 중의 일부 질소는 번개와 같은 이 공중 방전 또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질소 산화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죠? 질소 산화물 나오는 걸 이제 감소시켜주는 게 요새 난리난 그 요소수야. 그렇대. 어쨌든 자동차에서 시동 걸 때도 요 질소 고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으로도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물권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 질소 고정 세균에서 가장 유명한 균이 요 뿌리옥 박테리아예요. 아까 얘기했던 뿌리옥 박테리아. 그리고 아조토박터. 이런 애들이 질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은 질소 고정 세균이 하는데 이 질소 고정 세균의 종류 그러니까 애들이 이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종이 다르니까 하나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있고 아조토박터 이런 애들이 있다.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이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질산화가 일어난다. 이 질산화 작용은 이제 질화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질화세균의 종류에는 아질산균과 질산균이 있다. 그래서 아질산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아질산으로 바뀌게 되고, NO2-인 이 아질산 이온이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게 된다. 식물은 이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둘 다 흡수할 수 있다. 식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식물은 질산 이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생산자가 이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 이온을 가지고 이제 단백질 또는 핵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에 전달되고 소비자가 분해자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다시 대기 중에 돌아갈 때는 탈질 작용이라고 그래요. 탈질소 작용, 탈질 작용이 일어나야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요걸 하는 애가 이제 탈질화세균,
또는 탈질소세균 이렇게 뭐 이름은 자유롭습니다. 탈질선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까지 봤고요. 뒤에 이제 생태계 평형부터 좀 있는데 아마 이제 금요일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2학년 4반은 2학년 4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해서 아예 진도를 학교 오기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반은 1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 뒤에 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카톡방에 올렸던 투표를 봤는데 뭐 이따가 얘기 공지하겠지만 압도적이다. 3번이 압도적이다. 3번이 압도적이라 3번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과제 카톡방에 같이 공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복습 좀 잘하시고 이 원격 기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원격 기간이 단점이 그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이제 조금이라도 보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집에 있으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다행히 우리 요번 생명과학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다행이긴 한데 다른 과목까지 좀 열심히 해서 2학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2학년 그리고 앞으로 시험이 내년에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성적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고3들 수능 보잖아요. 이미 한참 전에 끝났지만 수능을 보면 이제 다음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정신 좀 차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방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이번 시험 기간을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